예, 기초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와 최적화, 그 다음에 최적화 모형과 해법,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최적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데이터와 최적화.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론의 진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까지만 해도요. 전통적 문제 해결반이 경험적, 우리가 말하면 선언적 경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 한 3년 정도 일하시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하시니까 경력직이 되시면 사람들이 이럴 때 뭐 컴플레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주말에 바쁘던가 우리 업장은 평일에는 한가하다든가 몇 시간대가 바쁘다든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내가 예전에 이랬던 근데 그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정보론에서 얘기하는 암묵지 아니면 이게 뭐 매뉴얼로 돼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이제 형식지 형태로 이제 있을 텐데 이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은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즉 이게 중요하죠. 데이터에 기반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자, 생성하는 거는 이제 딥러닝 기법을 가시면요. 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노이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갖고 어떠한 생성 모델이라고 하죠. 가짜의 모델을 만들고 그게 내가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모방해 계속 따라갑니다.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가짜로 생성한 y 핵과 그 다음에 요 패턴 원래 진짜인 건 y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에러를 수정해 나갑니다. 그때 하는 방법이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겐이라는 모델은 생성해주는 모델이 하나 함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잘 됐는지 판단해주는 그러한 두 가지의 함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또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료가 10,000개가 이미지가 있어요. 개,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두 가지 개, 고양이를 판별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10,000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죠. 고양이도 10,000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0,000개의 데이터죠. 근데 이거를 20만 개로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각각을 5개 정도씩 그쵸? 틀리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다 보니까 뭐 토끼 같은데 그쵸? 이렇게 그림을 좀 옛날에 잘 그렸는데 이게 개예요. 그쵸? 또 이 라벨링이 돼 있고요. 그러면 요 개를 사진을 어떻게 바꾸냐? 그냥 틸트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죠. 포토샵에서도 요 끝하고 끝을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틀리게 인식해요. 그쵸? 분명히 모양도 틀리고 위치 정보가 틀리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면 위치 정보가 틀려요 지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이라고 해요. 생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량으로 다 그런 다음에 이걸 잘 인식하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이 이걸 독이라고 하냐, 틀리게 했을 때도 이걸 캐시라고 하냐, 아니면 다른 걸로 인식하냐, 이런 거고요. 자, 수집하는 거는 이제 보통 뭐 내부 데이터, 내부에 데이터가 있으면 DB,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 중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웹프로링이라는 거죠. 직접 조사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도 해봤지만 API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 아주 유효한 거죠. 뭐 날씨, 기상 데이터나 이런 공공 데이터 많이 이용하죠. 그렇게 수집을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걸 전 처리가 가장 힘들죠. 왜냐면 웹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는요 보통 돔 트리라고 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헤드 뭐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어떤 주제, 한마디로 주제가 나오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목, 뭐 메인, 뭐 이런 게 주에 있으면 거기에 제목들이 있을 거고 타이틀이 있을 거고, 그쵸? H1 뭐 이런 식으로 태깅이 돼 있어요. 이게 태깅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자료 트리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이게 부모예요. parent고요. 이게 child입니다. 자식 구조. 하나씩 내려가고 파생되는 거죠. 여기 그 밑에 뭐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논리론이랑 똑같은데요. 어떤 주제 토픽이 있으면 그거에 하부 토픽이 있죠. 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아니면 놀기. 그쵸?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나누면 TV 보기. 여기에. 요거 놀기도 TV 보는 게 있고 음악 듣는 것도 있고 뭐 그쵸?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을 거야. 노래방 가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야. 노는 것도 이렇게 계속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가 틀려서 그렇죠.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 R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하면 파싱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씩 다 파싱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문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뭐 원래는 딱딱 있는 것들을 문자열만 뽑는 겁니다. 문자열을 뽑아서 어떤 리스트에 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문자는 이제 영어로는 스트링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바로 전처리죠. 이 처리 기술 같은 거를 할 줄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자, 우리가 문제를 잘 정의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solving,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책으로 갈 수 있는데, 솔루션을 낼 수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 문제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11월 달 되면 굉장히 회사는 바쁩니다. 왜? 내년도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원래 가장 쉬운 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만약 5천억을 달성하기로 하는 게 목표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성장해서 작년도는 우리가 4천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 빡세게 해가지고 5천억을 벌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4,500만 억이 나왔어요. 500억만큼 차이가 생겼죠. 500억만큼 차이가 됐어요. 이건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예측치죠. 예상. 근데 실제 값은 Y예요. 그러면 요거에 만큼 뭐가 생겼냐? 갭이 생겼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도 요 차이를 줄이는 게 목표고, 요 실제랑 요 차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냐를 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게 이 Y, 그쵸? 실제하고요. 차이는 그거겠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예상치면 중요한 건 이 예상치하고 실제치하고 근접한 게 막 좋겠죠. 실제로 우리 이 데이터 관점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에러라고 해요.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럴 때 최적화. 왜? 100% 맞을 수가 없고 에러를 빵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최적화된 기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에러를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탐색해야 되니까 요거 갖고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최적화하는 방법, 옵션이 나옵니다. 그거 갖고 의사결정자가 이거 갖고 요거 B안으로 해, A안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이에요. 강력한 수단이 바로 고급 통계 기법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의 목적인데요.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게 말해서 우리가 구조적 데이터 분석이 있고요. 비구조적 데이터 두 가지를 아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이 비구조적인 데이터 분석이에요. 여기는 잘 됩니다. Structured Data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회사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좀 IT는 서버를 두는 거죠. 이렇게 어디서는 접근이 가능하겠고, 또 회사 내에는 이제 외부하고 차단한 인트라넷이 보통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집하고 가공된 사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통합적인 이제 어,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Property Management System (PMS라고) 하고 어, 결국 이런 거는 이제 크게 말하면 전사적 자원 관리 (ERP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트의 매출 기록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스 시스템, 마트도 똑같아요. 포인트 오브 세일즈거든요. 이제 판매 시점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뽑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물건 사면 바코드 찍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 태깅이 돼 있죠.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내 재고가 얼마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매출 기록을 갖고 이제 그 포스에서 찍은 것들이 다 이제 오겠죠.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아이디가 있을 거고, 뭐 아이디가 뭐 불특정 다수면 게스트를 하는 게 9999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름, 뭐 주소, 그다음에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장 바구니 분석은 뭐냐면 연관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관어 검색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연관 분석은 연관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연관 분석은 만약 A가 팔릴 때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then B라는 것도 같이 사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냐, 요거 갖고 기획 상품 만들죠. 세트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잘 안 팔리는 와인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떤 식사를 먹고 디저트로 우리가 같이 묶음으로 팔 수 있죠. 초콜릿 같은 거, 그쵸? 그 다음에 와인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매 확률도 예측하고 이런 걸 묶음 판매라고 하죠. 그 묶음 판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는 이런 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고객 번호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실무에서 제가 한번 예전에 호텔에서 일할 때 영업 이제 매니저로 일할 때 커피숍에서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여러분 많이 하죠. 그 중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명함 이벤트예요. 근데 참 답답했어요. 뭐냐면 명함을 받는 이유가 원래는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았거든요. 요 고객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걸 나눠가지고 사실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고객이 왔는지 요거 보고.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명함 이벤트를 하고 명함집에다가 우리 고객들 단골 고객 접수해야 된다고 명함만 보관을 명함집에다 하고 이제 거기다 돌리는, 그것도 이제 경험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방문 고객 오면 포인트 주고 뭐 이제 이런 건 해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걸 DB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함이라는 거는 기업에 있는 직원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DB화하면 왜 좋냐, 또 점심 저녁 또 평일 주말 나눠야 돼요. 이분이 언제 표시를 해가지고 명함집에 넣더라도 뭐 하냐면 DB에다가 놔서 결국 이게 뭐냐면 거기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명함에 뭐가 있냐면 각각 주소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주소. 그러면 우리의 상권 분석이 돼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별, 고객별 뭘 하세요? 데이터베이스를 맺으면 이걸 뭐 데이터베이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업장 같은 데서는 엑셀 같은 경우로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더라.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데서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벤트 해가지고 선물 주는 걸로 박수치고 그냥 그런 걸로 두 번 오시면은 쿠폰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용을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즉 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거나 하는 절차도 효율성이기 때문에 배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일잘러가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알게 되는 거는 딥러닝이 굉장히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모델링이라는 걸 하니까. 즉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걸 들어오고 굉장히 논리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풋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어떤 처리를 통해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수치화가 돼 있는 것도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게 현업에서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관점은 바로 이 비구조적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댓글 분석 같은 거죠. 텍스트 마이닝 할 때. unstructured 데이터인데요. 즉 DB 형태로 수집 가공되지 않아요. 뭐 설문조사할 때 주관식으로 고객들이 고객의 소리, voice of customer라고 하죠. VOC에 남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싱하고 그들의 그걸 해요. 저도 이걸 엑셀로 그냥 고객이 나왔던 걸 그나마 명사 위주로 해가지고 다 예전에는 그 것들을, 왜냐면 실제로 호텔이나 이런 서비스업에서는 그쵸? 객관식으로 이제 호텔 만족도 조사하는 것보다 고객이 남긴 그 주관식을 굉장히 개인 의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웬만해서는 그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찍고 말지. 근데 거기다 굳이 글을 남겼다는 건 이런 사람들이 컴플레인도 있지만 애정이 있고 진짜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방문할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걸 뽑아라. 그러면 이제 명사 위주로 이제 뽑았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게 NLP 기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빈도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나마 나타낼 수 있는 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하게 되면 이건 빈도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아니면 호감 갑니다. 뭐 호감이라는 말이 3번 나왔으면 만약 폰트가 10이었다. 한 번 나온 거는 곳, 장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으면 한 번 이렇게 폰트 10으로 나오고 3번 나왔으면 폰트가 30 뭐 커져가지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도 뭐 육안적으로는 이게 어떤 특정 기간에 중요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빈도수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제 빅데이터 할 때 뭐 기상캐스터가 날씨 할 때 요즘에 키워드 뭐 이런 데 와서 키워드 분석을 쓰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라고 해가지고 요 NLP 기법으로 우리가 이걸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이 쓰는 게 TF-IDF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댓글을 분석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면 수학적 도움을 받죠. 공간상으로 벡터화를 시켜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거를 갖고 이제 각각의 어떠한 공간상에서 근접한 것들끼를 하나의 군집으로 모아서 여기서 이제 뽑는 거죠. 중요한 이게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게 어떠한 가중치가 0.75만큼 좋아. 뭐 감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소셜미디어, 즉 SNS를 통해서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들이나 아니면 작성한 블로그죠. 블로그 댓글 분석이나 뉴스 기사 크롤링 해가지고 그냥 크롤링 해가지고 그 빈도수만 나누면 좀 의미가 없고 요걸 갖고 우리가 LDA 뭐 중심 토픽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이나 영상들 제목이나 타이틀이나 아니면 댓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적화에, 즉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최적화에 활용되는 데이터 유형은 바로 이 구조적인 대입을 했던 거를 비구조적 데이터로까지 확대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비구조적 데이터 분석을 지금 이렇게 차원이 뭐 2차원 공간이죠. 이렇게 하면 3차원이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야? 행렬 구조로 바꿔줘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식으로 리스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구조화를 시켜서 숫자, 즉 수치화로 바꿔줘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라미터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선형회귀 같은 거를 공부하셨으면 선형회귀라는 게 이거죠. 이게 각각 관측치, 이걸 이제 삼전도라고 하죠. 관측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그래서 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을 그어봐서
뭘 하냐? 이걸 이제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 선이 그어져 있고 요렇게 그냥 이렇게 세 개만 해볼게요. 요만큼의 차이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레지듀얼이라고 하고요. 이걸 잔차라고 합니다. 즉, 요 잔차를 최소화하는, 즉 최소화한다는 건 가장 근접하게 요 각각 실제 관측치하고 맞는, 즉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을 고르겠다. 선을 추정선을 그리겠다는 뜻이죠. 그때 여러분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네, 색깔이 안 달라졌네요. 달라졌나요? 네. 요 A하고 B죠. 이 X는 우리가 입력값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X는 우리가 인풋하는 입력값입니다. 인풋하는 값이고요. 결국 거기에 Y라는 우리 추정하는 Y 햇이 나오는 거죠. Y 햇. 이건 출력되는 값이에요. 출력값. 그러면 그래서 변수죠. X 값은 뭐 2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A에다가 2배만큼 곱해가지고 플러스 B 해가지고 Y가 나오는 거죠. 요 X는 지나가는, 요 B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울기죠. 얼만큼. 근데 기울기는 다시 말하면 웨이트예요. 즉, 얼만큼 가중치가 있냐. 이거거든요. 즉,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바로 A하고 B를 말합니다. 요 B가 결정해야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AX 플러스 B 플러스 Y가 0.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거 뭐 마이너스 Y 아니냐, 그냥 일반화 시킨 겁니다. 그냥 요거 갖고 뭐 이거 보고 이거 너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Y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파라미터가 지금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일직선이면 2차, 그쵸? 1차선이잖아요. 1차식이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이런 거를 EDA 분석이죠.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 분석을 해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빅데이터 시대 오면서 이런 EDA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단계까지 보는 거고. 결국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걸 데이터를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중에 이제 독립 변수라는 게 있고 종속 변수가 있죠. 그걸 하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고, 트리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류 문제에서 많이 쓰이죠. 의사결정 나무. 그래서 yes면 많이 해봤죠. 이쪽 왼쪽으로 가고 no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이런 트리 기반의 분지라는 건 어떤 요거를 노드라고 하거든요. 각각을 거기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분지, 브랜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신경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적화 모형에 알고리즘을 적용할 텐데요. 최적화 모형은 결정 변수라는 건 바로 우리가 종속 변수예요. 이 y 햇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목적 함수,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제약 조건이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최적화 모형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왜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거는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관측할 때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약 요건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되고 있는 함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 변수, 종속 변수를 만들 거냐. 이게 최적화 모형이고요. 그때 많이 쓰는 문제 구조 파악이 선형 계획법, 그쵸? 정수 계획법, 조합 최적화, 이런 기업법들이 있고, 이 해법을 적용해서 최적화를 도출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OR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영학에서는 선형 계획법하고 정수 계획법 이런 것들을 유통 구조에서 많이 써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 최적지로 물류 같은 거, 물류 센터를 어디다 지을 건가. 이제 공항 같은 경우나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도 많이 쓰죠. 허브 앤 스포크라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어디를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서 파생되게 만들 것인가. 그쵸? 왜냐면 그럴 때 운송비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접근 방법 사이의 순환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각 접근 방법에 출력된 결과가 다른 방법의 입력으로도 활용이 돼요. 그게 뭔 말이냐?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추정된 모형이 있어요.
거기서 파라미터 아까 치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그러면 a하고 b라는 파라미터가 나오죠. 거기서 최적화를, 즉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에러가 적은 최적화를 도출하고요. 그 도출된 최적화를 갖고 모형 파라미터의 추정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적화 모형과 해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최적화 모형의 개념은, 최적화 문제란 뭐냐 이거예요. 주어진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이 있겠죠. 그러면 의사결정자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최적의 대안, 그거를 1년의 과정을 모사하는 수위 모형인데요. 결정 변수, 목적 함수, 제약 조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즉 decision variable 있고요, 목적 함수, objective죠, function이 있고요, 제약 조건이 있다. 꼭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렵게 생각했지만 이게 뭐냐면 어떠한 함수, 그쵸? f0가 있는데 요거를 최소화하는, 미니마이즈 한다 이거죠. 뭐냐면 이렇게 이게 만약 에러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에러가 제일 작은 게 좋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미분하는 것 중에 요거가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겠죠. 기울기 선은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미분한 값들 1차식이 되겠죠. 요게 제일 적은 거죠. a가 0이 되는, 그쵸? 그쵸? ax, 이게 보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요게 이제 미분하면 이 ax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 내려가고 이거 1차원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가 0이 되는 점, 여기가 최소화된 거죠. 에러가 가장 최저인 점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아그민이라고 하고요. 요 x값 여기에 되는 걸, 요 미분한 걸, 요걸 아래로 볼록하다. 그래, 볼록이 영어로 convex예요. convex optim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적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봤을 때 이 뜻이, 왜냐면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요 미니마이즈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 값이 f 내 관측치예요. 어떤 x 값의 관측치의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i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이 x는 이게 뭐냐면 실수라는 뜻이에요. r n개, 그쵸? n개 n차원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얘를 이거 하면 2차원이라는 뜻이고요. 1이면 1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체 여러 가지 n개가 있을 때 거기에서 그 x 값은 실수 체계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실수 체계. 자, 그래서 요 최적화 모형을 분류를 하는데요. 기준은 뭐냐면 목적 함수, 제약 조건, 그 구성 함수하고 결정 변수하고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선형 계획법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썼죠, 지금까지. 즉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저 때는 이제 수학의 정석에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물류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용을 추출할 때, 그쵸? 우리가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곳을 찾을 때 거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수단을 갖고, 그쵸? 우리도 그러잖아요. 실제로 배로 갈 때, 그쵸? 육상교통을 이용할 거냐, 배를 이용할 거냐. 해상 수송을 하면서 단가는 싸지만 시간이 오래, 뭐 한 달, 60일. 근데 급하면 항공, 그쵸? 물류 항공 이렇게 하죠. 그러고 육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육상교통을 이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단하고 비용이다 해서 가장 최적의 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은 최적의 공간을 이렇게 찾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형 계획법은 리니어 프로그램 LP라고 많이 하거든요. 즉 우리가 목적 함수하고 제약 조건을 구성하는 어떠한 함수가 있고 그게 결정변 사이가 모두 선형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연속형의 변수입니다.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비선형 계획은 non-linear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하나는 비선형 관계에 있는 걸 말하고, 정수 계획법은 요 선형 계획법에서 여기 실수형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결정 변수에 정수라는 인티저라고 하죠. 그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냥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이 선형계획법 보면은 요 선형계획법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약 조건이 등호로 되어 있고요. 비음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쯤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x도 양이고 y도 양이죠. 그걸 음수가 없다. 비음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각각 x1, x2, 아까 보면 x는 뭐 이동 거리, 이건 수단, 뭐 배, 뭐 항공기,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그쵸? 비용이 최소로 나오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게 다 금액이라고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당연히 운송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공기를 그쵸? 요금이 다르잖아요. 육상교통을 이용할 거냐, 그쵸? 아니면은 뭐 배를 이용할 거냐, 그쵸? 거기에 따라 다를 거죠. 그걸 이제 x1, x2 이렇게 xn으로 잡고 요게 가장 적은 거를 찾는다 이거예요. 비용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A11 이게 뭐냐면 각각의 그 경우의 수마다 A12, A1N 그쵸? 1행 1열 이런 식인 거예요. A21, A22, A의 2N 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전부 다 0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음 조건이라는 게.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LP 기법이고요. 이제 정수 계획법은 요거에다가 정수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선형 계획법에 표준화되어 있는 아까 거기에 정수 제약 조건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이제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냥 0과 1 사이, 0, 1 이런 식, 2, 2, 3, 4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정수라는 걸 딱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게 선형 계획법이다 아니면 그냥 정수 계획법이다 그걸 차이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결조가 정수이냐, 모든 결정 개수 변수가 이제 정수면 순수 정수 계획이라고 하고 일부만 하면 혼합되어 있는 정수 계획이다. 이제 근데 실제로는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선형 계획법은 결정 변수가 갖고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수분해 이제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요런 거, x1하고 인수분해. 원래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이걸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벌써 x제곱이니까 선형이 안 되죠. 이게 비선형이잖아요. 이렇게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 갖고 우리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0 또는 1. 그렇죠? 이게 만 0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실제 선형 계획 문제 해법에 아까 제가 그랬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심플렉스 해법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게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 이론 기반의 대수적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수정된 기울기, reduced gradient를 활용해서 목적 함수가 아까 말했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육상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항공교통을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겹치는 부분 뭐 이렇게 그려요. 정수계 이렇게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은 이제 선을 그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선이 가장 적냐면 요 접점 두 개의 만나는 점, 접점을 지나는 선을 그을 때 가장 최소화되는 미니마이즈 되는 걸 구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바로 그런 걸 수정된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reduced gradient를 활용해서 목적 함수가 개선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기울기를. 그래서 이제 기저 함수라는 거를 안 배울 수 있으니까 basic feasible solution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가능해 기저라는 걸 안 배웠을 테니까 선행대수 안 배웠으니까 basic feasible solution이라는 건 이게 각각 우리가 나눠서 예를 들어서 2, 0, 0, 1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2에 1, 0, 0, 1 이걸 이제 기저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초기 해에서 목적 함수가 최대로 개선되는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 여기 꼭지점이잖아요. extreme point라고 해요. 여기서 탐색한다 이거야.
그때 뭐 entering이나 dropout 이런 기법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선형대수 하는 건 아니니까. 내부적 해면 interior point method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지금 원래 선형대수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끝판왕에 최적화거든요. 요 심플렉스 해법은 가능한 해 영역. 아까 괜히 지웠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래서 요 가능한 이 feasible 하는 이거 가능해라고 하거든요. 요 feasible region 요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꼭지점을 탐색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능의 영역 내부점에서 최적해 방향으로 해를 개성하는 걸 내부점 해법이다.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엑셀로도 사실은 이렇게 해찾기라는 게 기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엑셀로 할 필요가 없고 사실 파이썬이나 R로 다 그냥 코드만 모듈만 가져와서 풀면 되거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사이 파일을 가져오면 돼요. 수학이나 이제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석사 과정 이상에서 배우는 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순 연결법, enum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정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변수의 값을 조합으로 나열해서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는 거고요. 그 가능한 정수의 중에서 최대 최소인 해를 선택한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변수의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 쓰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정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지나가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n에서 c 조합 뭐 p 그러면 이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확률적인 거에서 조합으로 나타내서 그 중에서 이제 나열을 리스트로 담아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최소 최대 뭐야 정렬 sort라는 함수 써가지고 정렬하면 되죠. 뭐 sort values 뭐 이런 거를 쓰면 되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 최소인 해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안에 해가 뭐 많지 않으면 금방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분지 한계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분할 정보법이라는 알고리즘에서 나온 거죠. branch and bound method예요. 그래서 한계가 bound 경계니까 뭐냐면 정수를 기준으로 그걸로 정수 계법 문제를 부분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개 이제 분할 전복이라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요 하나 덩어리가 있는데 너무 커요. 그러면 우리가 빡 나눠서 반으로 얘를 분리를 해서 요 부분에서 최대 최소 찾고 요 부분에 최대 최소 찾고 그거 갖고 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리스트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1, 2, 3, 4, 5, 3, 2, 4, 3 이렇게 있으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요. 반이 더 되나? 좀 안 맞는데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갖고 정렬을 하겠죠. 1, 2, 3, 3, 4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크기 순대로 하면 오림차순 2, 3, 3, 4,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정렬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합치는 이런 식의 방법이 분할 정보법이에요. 그것도 역시 엑셀의 솔버라는 걸 이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이용 안 합니다. 자, 비소형 계획 문제의 해법은 기울기, gradient method예요. 자, 그러면은 gradient, 기울기를 갖고 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때 미분한 거, 이거 기억나시죠? 요 알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우리가 아까 그렸던 거죠. 에러예요. 에러가 최소가 되는 컨벡스 아금인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시작한 점이 바로 xk라고 할게요. 그러면 xk망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미분해 가지고 이게 미분한 거죠. 갑니다. 그때 얼마만큼 이제 기울기를 얼마만큼 갈 것인가.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결국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1이고 제일 크고 이렇게 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작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즉 개선된 해는 결국 여기 보시면 기울기 벡터라는 게 미분한 값이고요. 해 개선 방향을 결정해서 개선된 해는 해 개선 방향과 그렇죠? 방향이 있어요. 이동량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상관관계 할 때, 자, 봐봐요. 벡터라는 개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게 0인부터 시작했다고 할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봐도 크기가 있죠. 2배 커요. 2까지 갔죠. 여기는 뭐예요? 크기가 4죠. 간 거리가. 근데 방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벡터, 공간상의 벡터라고 하고요. 자, 이런데, 자, 이 X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른 모형이, 요 Y축에 가는데요. 요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0이니까 0,2고요. 여기 0,4죠. 공간상에서. 요거는 2,0이고요. 그쵸? 여기는 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커진 거죠. 방향이 같고, 크기는 2배로 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방향이 Y축으로 요거 간 것보다 요게 2배 커졌죠.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건 둘이 절대 직각일 경우에는 절대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계가 0인 거예요. 0. 그래서 이걸 이제 오소고날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찾아보면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일 때는 상호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됩니다. 0. 알았죠? 오소고날 할 때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은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일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안 보시면 안 되겠죠? 포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그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선형대수에서 많이 나오는 뉴턴 랩슨 기법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기울기 해법에 해당되는 해인데 가장 직관적인 이동량을 채택해서 해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걸 보시면 그냥 내가 어떠한 이만큼 이동했을 때 그 미분한 값을 나눠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일반화 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기하학적으로 저게 왜 미분한 거를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걸 잘 보세요. 도함수라는 게 미분한 값이에요. 그렇죠? df 그렇죠?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우리 fx라는 게 있으면 요거를 dx로 이렇게 하는 거 미분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요게 y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면 요거를 미분한 값을 한번 보면 요거 한 차원 내려가니까 2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쵸? 요 x 그럼 요건 상수는 0이니까 fx가 이제 상수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 지워지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할게요. 요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를 요렇게 내려가지고 x하고 만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더니 x1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온 거고 요거를 이제 여기서 미분한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요 밑에 x 좌표를 찾으니까 x2는 108에서 84. 이해되시죠? 이 미분한 값을 나눠준 거죠. 지금 미분 개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f가 요거 갖고 x1이라는 건 x0부터 시작하는데 요걸 이제 공식이죠. fx0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를 미분한 값을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 나온다.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x의 1에 요거에서 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3분의 7이에요. 7, 그쵸? 그럴 때 x2는 x1 마이너스 fx1을 집어넣었을 때에서 미분한 값을 나눠주는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뉴턴 랩스는. 그러면 이게 108이 나온 거고 요 미분한 값이 84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뉴턴 랩스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최적화 모형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봐봐요. 이 아래로 볼록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차원이 많으면 사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가장 큰 거에서 미분하는 값이 0이 나는, 그렇죠? 미분한 값이 0이 나오는 어떤 x 구간, 요 아금인이 실제로는 제일 작은 에러가, 이게 에러라고 하면 에러가 가장 작은 데잖아요. 요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시작점을 여기
x0라고 했는데 이런 거 찾아보니까 여기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하면 다시 증가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적점이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로컬 미니마라고 해요. 즉 이거를 아까 말했던 지역 최적화라고 하고요. 여기는 전역 최적화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컨벡스라는 말이 나오죠. 함수의 오목 볼록과 최적화의 관계인데 이 람다라는 거는 이제 어떠한 뭐 AX처럼 어떠한 일정한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1이고 거기서 요 x 람다 x1 플러스 1 마이너스 람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상대적이에요. 1을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1이 나오면 상대적인 거는 1 마이너스 람다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풀어 헤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fx가 오목하다는 거는 여기 fx를 최적화한 게 fx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목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지역 최적, 전역 최적화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표현했죠. 지역 최적화, 요거는 전역 최적화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저는 이걸 증명하는 거나 뭐 문제를 이제 하기도 했죠. 석박사 과정에서 하시는 거고 그것도 공학박사나 공학석사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최적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형의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과정인데요. 인공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학습을 하려면 러닝한다는 게 결국 계속 어떤 반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드상으로는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소모해야 돼요.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딥러닝 기법이랑 가장 중요한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죠. 그래서 학습 효율성이 개선됐어요. 즉 우리가 찾고 이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적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즉 에러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미분에서 그 비용 함수라고 합니다. 그걸. 그 최소화하는 계산을 반복하는 거가 바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 문제는 뭘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결정 변수,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목적 함수, 제약 조건. 학습 목표는 이 적용 및 활용 가능성, 즉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즉 우리가 모형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까 A, B 뭐 두 개, 뭐 근데 실제로 이거 하면 파라미터 아까 AX 플러스 B 이게 딥러닝 쪽으로 가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보통 10만 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뭐 그것뿐만 아니라 A, B,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X 값도 엄청 많고 앞에 붙어가는 기울기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게 몇 개 있다? 보통 15만 개, 뭐 100만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이 모형 파라미터 기반 비용 코스트 펑션이 적용 가능성 제고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 나는데 오버피팅입니다. 즉 학습은 오버피팅은 이거예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데이터가 그 훈련 데이터에는 잘 나와요. 즉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머신러닝 딱 들어가면 어차피 딥러닝은 머신러닝 하나의 기법이니까 보통 뭐 7대3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걸 훈련용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요. 요걸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요거 갖고 뭐 하냐면 학습을 시킵니다. 코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한 결과 내가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잘 만들어지는 예측이나 이런 Y 분류를 잘하냐, 실제 Y 값에 가깝냐, 이게 우리의 목표죠. 이거가 에러고 이 에러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델인데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뭐냐면 요거를 한마디로 new 데이터라고, 새로운 데이터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요건 훈련 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학습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오차는 적어져요. 에러는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적어져요. 그렇지만 이 뉴 데이터가 왔을 때 너무 학습을 많이 시켜놓으면 뭔 문제가 있냐? 새로운 데이터 할 때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요 학습한 기계의 성능이 검정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훈련 데이터에서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훈련 데이터로 인해서 내가 모형의 파라미터가 과도하게 최적화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분류 문제가 있으면 빨간 공이 있고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파란 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무 붙여서 그렸는데요. 검정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보통 선형으로 됐다 그러면 이게 좀 틀렸어도 이렇게 나누거나 뭐 어떻게든 피해가서 이게 겹칠 수밖에 없네. 너무 촘촘해져 버렸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선형일 때는. 근데 사실 이게 좀 많이 잔차가 발생하더라도 잘못 분류해 오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분류했냐? 이런 식의 분류한 거죠. 이 비선형으로 그냥 이것 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완벽하게 분류한 거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학습을 하면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계산했죠. 자, 이건 너무 좋아. 오, 박수 쳐요. 훈련 데이터를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얘가 그쵸? 얘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쵸? 애매하게 이게 너무 과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차원이 엄청난 거거든요. 평면에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만약 비선형이 나왔다는 건 보통 100차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x1, x2를 x가 우리 수요 공급곡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가격이라고 보통 하죠. 여기 프라이스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게 프라이스죠. 프라이스가 있을 때 디멘션은 이렇게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 S는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요 수요 공급 뭐 그리고 프라이스라는 걸 이제 뭐 또 X니까 2차원으로 하나 놔두면 A차원이니까 각각의 이 변수들이 결국은 차원이에요. 여기 우리가 3차원 3개로 나눌까요? 그러면 이제 3차원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공간상으로 프라이스를 X3라고 할까요? 그렇죠. 가격. 그렇잖아요. 요 세 가지까지는 여기에 표현할 수 있어요. 3차원에서 공간상으로 우리가 현실사기에는 이게 이제 변수가 이제 되는데 변수가 15만 개 막 이러거든요. 이거 보면 벌써 100차원이 넘으니까 변수가 1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적합되면 과도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과적합의 반대는 이제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데이터가 적어요. 그 데이터가 적은데 이거 갖고 일반화를 시키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두 개 다 문제인데 가장 이제 딥러닝은 이 과적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최적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영향을 줬는지를 몰라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적합 이슈, 즉 어떻게 과적합을 방지할 거냐? 전체 훈련 데이터가 아닌 일부만,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동시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정확도는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겠죠. 또 검정 데이터의 정확도도 유지되거나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얼리 스토핑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학습 조기 종료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과적합이 되면 훈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서 표현합니다. 뭐냐면 데이터를 보실 때 우리가 훈련용 데이터 학습을 할수록 에러는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근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를 보니까 적어졌다가 갑자기 증가되는 게 있어요. 즉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성능이 이게 성능이잖아요. 성능 개선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에러 값이 에러가 적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얼리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종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뉴런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 알고리즘이란 뭐냐면 재기적, 즉 앞에 걸 다시 호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기적 방법으로 최적화를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우리가 중요한 거는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A나 B나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다 이렇게 2차원으로 나오고 요 에러죠. 에러 값이 작은 요 컨벡스 옵티마이저를 쓸 때 여기서 이제 어디서 미분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서 할 것인가, 여기서 할 것인가, 이 초기 해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또 얼마만큼 이게 미분하는 기울기를 얼마큼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큼 반복할 것인가, 이 갱신하는 거, 그걸 리뉴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아까처럼 좀 얼리 스토핑 조건 같은 걸 만들어 줘야겠죠. 어디까지 성능이 개선이 안 되면 그만둬, 학습 그만 중지, 이런 식으로 종료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도래하는 방법이 좋을까? 뭐 그래서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의 알고리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리즘 강의를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만 배우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다. 언젠간 찾게 될 것이다. 그걸 딥러닝 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읽다 말았는데,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결과값이. 여러분은 한번 하면 성능 평가나 이런 게 다 맨날 달라요. 할 때마다 다르고, 그쵸? 학습을 내가 얼마큼 에폭을, 즉 반복을 몇 번 할 것인지, 기울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만큼 보폭으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과값이 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 모든 문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이제 찾아가는데, 그걸 이제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장 단순한 순차적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데이터가 적을 때는 그게 더 빨라요. 그걸 뭐 복잡한 알고리즘 시간이 걸리잖아요. 5의 n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알고리즘이 이게 더 좋은 건 알아.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못 쓰죠,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기법도 여러 가지 보이는 거예요. 왜 효율적인 알고리즘 존재는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지 충분히 빨리 최적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